자, 검색 정보. 검색 정보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검색 정보 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 넷플릭스를 왜 얘기했어요? 넷플릭스. 지금 코로나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하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우리 영화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쉬자. 넷플릭스 앤 칠.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사실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넷플릭스에서 그 지금 인기 있는 한국 그러니까 그걸 보면 무슨 뭐가 있냐면은 인간 수업. 인간 수업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러면 꼭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한국 그러니까 드라마예요. 그다음에 스위트 홈, 스위트 홈도 그러니까 약간 좀비 스타일인데 하고 인간 수업은 고등학생들의 방황을 드러내는 건데 아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는 거죠. 어, 그래서 뭐 넷플릭스 말고도 뭐 쿠팡에서도 이제 이러한 OTT 서비스 온라인으로 동영상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쿠팡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넷플릭스에 가면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냐면 웹툰에 기반을 했는 K-드라마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넷플릭스가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잖아요.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인데 이 넷플릭스는 앞서 말했듯이 1997년도에 만들어졌어.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디오를 빌렸는데 대여해주기 했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반환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반환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계속 연체료가 붙죠. 이것을 좀 불편함을 없애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 비디오를 보내줄까 해서 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만화방하고 그다음에 VCR 빌려주고 하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비디오방. 미국에서도 이 넷플릭스 때문에 이 비디오 빌려주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이제 노란색 간판에 든 회사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1997년도부터 이런 서비스를 했는데 실제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용하게 된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2010년대를 넘어서서 2012년도쯤이었어요. 그 빅데이터를 잘 이용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아, 이 사람이 인간 수업 보고 스위트홈을 봤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은 한국의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 있구나 해서 K-드라마들을 이렇게 이제 추천해줘요. 또 K-드라마에 가면 그러니까 그거에 더 세부적으로 넷플릭스는 그 캐테고리로 만든 거야. 웹툰에 기초한 K-드라마까지. 이게 이태원 클래스.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뭐 마이 아이디즈 강남 뷰리, 또 브라이드 오브 더 하복인가? 두 개는 제가 안 봤어요. 저 이태원 클래스는 봤는데 이렇게까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천을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넷플릭스 얘기를 빅데이터와 관계해서 할 겸, 원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였어요? 검색 정보잖아요. 한국에 그러면 웹툰이 얼마만큼 유명한지를 우리가 검색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웹툰을 하라고 구글 트렌드. 구글 트렌드가 뭡니까?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단어를 많이 찾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웹툰, 그다음 웹툰은 근데 사실은 영어가 아니에요.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어떤 콩글리시냐면 웹하고 카툰을 합친 거예요. 카툰. 그래서 웹툰이랑 콩글리시 나왔고요. 그다음 실제로는 웹툰이라는 단어보다는 망가, 일본식 영어죠. 망가라는 단어가 더 많이 이제 사용이 됐어요. 망가, 일본식. 그다음에 K-팝, J-팝. 여기에서 구글 트렌드에서 봤더니만 역시나 망가가 훨씬 더 많이 검색을 많이 하고 있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여전히 망가가 사람들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일본식 만화. 한국의 웹툰은 파란색이죠. K-팝 다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구글 트렌드가 또 좋은 게 국가별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웹툰은 파란색은 어디 나라에서 오히려 대만에서는 타이완에서는 망가보다 더 많이 검색되고 있잖아요. 파란색.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국가별로 특정한 검색어 어떻게 많이 하는지도 보여주세요. 검색어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앞서는 웹에서 검색했는 거고 웹에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검색했는 걸 따로 나눠봤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했는 것을 한번 보니까 K-팝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망가보다 더 많이 검색해요. 역시 유튜브는 우리 한국 편인가 봐요. K-팝이라는 단어를 망가보다 유튜브에서는 더 많이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인도네시아, 태국, 미국, 캐나다, 페루까지 유튜브에서는 K-팝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어. 그 다음에 이제 망가, 그 다음에 이제 웹툰이었어요. 그렇죠? 웹툰하고 망가만 두 개만 유튜브에서 누가 많이 검색해 봤더니만 이것은 이제 여전히 망가가 이기고 있네. 망가가 빨간색이 또 이기고 있어요. 망가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웹툰 산업이 워낙 지금 빠르게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1조 이상의 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구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구에도 사실은 웹툰 작가들이 있어요. 대구문화재단에서 나왔던 그런 그 소식지에 보니까 대구의 작가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올레라든가 이쪽에 그런데 이 웹툰 작가들을 양성하는데 가장 이슈는 이런 플랫폼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 플랫폼들이 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영남일보에서 뭐 이쪽에 대구 경북의 웹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검색어 트렌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방탄소년단이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대구에 방문한다 그랬는데 대구에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들었죠? 청와대 청원까지 대구 방문에 반대합니다. 왜 올렸어요? 뭐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올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BTS 방탄소년단 오면 사람들이 몰리니까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 검색 패턴 보니까 12월 달 21일 날 가장 검색이 많이 됐어요. 검색이 가장 많이 된 100이야. 가장 최대값을 100으로 한 거예요. 그럼 어느 지역에서 많이 검색했을까 보니까 대구가 돼야 되는데 어딘가요? 경상북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경상북도. 그래서 내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만 당시에 BTJ 열방센터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열방센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잘못 검색을 해서 이 BTS하고 혼동이 된 거야. 그래서 경상북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색어 트렌드를 보면서 사람들의 검색 정보를 볼 때는 이런 유의할 사항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가볼까요?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에 또 내가 그 당시에 그 BTS 분위기를 갖고 온 거예요. 보세요. 대구 가요대전 취소해주세요 했잖아요. 참여인은 5,477명. 뭐 또, 그러니까, 근데 BTS가 타임즈까지 나왔죠. 일본에서도 있죠. 그 다음에 7명 중에 뭡니까? 2명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우리 대구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그래서 나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컬러풀 그러니까 대구 그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그 동영상을 올렸어요. 컬러풀 비치 라이딩 인 대구. 근데 이게 대박이 냈죠. 조회수가 35만 원 기록했어요. 2020년 12월 18일에 올렸는 거. 그러면서 대박을 올렸는데 그럼 소셜 미디어 올리면 주로 우리는 뭘 분석하냐면은 소셜 미디어에서 누가 올렸는지도 분석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지 반응에 대해서 많이 분석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 지자체의 이런 유튜브 계정들은 동영상 올리는 것에만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반응을 분석하는 데는 좀 소홀해요, 사실은. 물론 그 이유는 업무의 과중이겠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업무의 과중이죠. 나중에.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용역회사인데 맡겨도 용역회사도 대부분 몇 건 올렸고 몇 건의 조회수가 그러니까 몇 건 32만이고 좋아요 수가 2만 5천이다. 이 얘기만 하지 이 댓글 분석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댓글 분석이 좀 품이 많이 가니까 그렇죠. 근데 소셜 미디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그 댓글 분석이라 해 사람들 반응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 동영상에 올라왔던 댓글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만 총 67명이 그 댓글을 올렸더라고. 67명이 댓글을 올렸어. 67명이 댓글을 올렸고 그들 사이에 댓글을 누가 한 명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댓글을 달고 거기다 또 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댓글 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맺죠. 관계는 곧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대댓글을 달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3355 이렇게 이제 흐트러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아시다시피 댓글이 242개, 그러니까 조회수는 35만, 좋아요는 2만 5천이었는데 댓글은 별로 안 달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찐 반응은 아닌 것 같아. 찐 반응은 아닌 것 같아. 댓글이 좀 더 달려야 돼. 그리고 댓글에 단 사람들은 67명이었고 이 댓글의 밀도는 그러니까 0.2% 정도 되는 2.1%, 2.1%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의 내용들을 보니까 관련 뉴스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짧은 대화라는 그런 커플링, 그래서 커플링, 이렇게 커플링, 그렇죠? 하는 거고. 중앙에 소규모 대화 집단을 이런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더 이상 이것이 크게 이제 전개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운영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계속 전개해주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커져갈 수 있죠. 이 그룹이. 그 다음에 비공개 사실은 그 당시에 랜선 행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코로나하고 큰 상관은 없었어요. 그렇게 반대할 일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비공개 랜선의 행사고 정보 공개가 통제되어 있고 그래서 유튜브 이제 게시판은 수동적 어떤 관망자에 머물러 있으면서 적극적 참여자로 확정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댓글이 한 200, 한 40개, 50개 정도 되는 거 중에서도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다국어 댓글도 있었어요. 다국어 댓글도.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댓글을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이건 그냥 제가 관심 있어서 해봤는 거였거든요. 결국 우리도 대구도 BTS 중심 7명 중에는 2명이 대구니까 BTS 중심의 어떤 문화적 자성을 온라인에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자. 유튜브 동영상 한 개 올리는 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유튜브 관계되는 그 BTS와 관계되는 유튜브 밈을 만들어 보자 대구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추적을 해가지고 문화 콘텐츠 산업을 좀 만들어 보자.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관계되는 어떤 웹툰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웹툰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동성로에서 BTS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어떤, 피규어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번에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크라우드 소싱. 이제 크라우드 소싱, 그러니까 크라우드 소싱 나오는데, 이 크라우드 소싱이 뭐냐? 앞서 설명을 해줬어요. 아웃소싱 해야지. 어려운데 아웃소싱은 나오잖아. 외주 주는 거잖아. 외주. 근데 외주를 누구한테 줘요? 아웃소싱. 대중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활동의 어떤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 활동의 능력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이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시민 예산제 하죠. 시민 예산제. 이것도 크라우드 소싱의 그 한 종류예요. 왜? 그러니까 예산을 누가 짜야 돼요? 여러분이 짜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 크라우드한테 어떻게 합니까? 소싱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그 했던 예산을 잘 짜면 그 예산을 짰는 정책 효과는 누구한테 돌아가요?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죠. 이게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크라우드 소싱. 이 크라우드 소싱은 왜 중요하냐? 바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이 다시금 생산되는 거이죠. 2013년도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재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이 단어가 같이 등재가 됐어.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 얘기는 이 크라우드 소싱이 정말 빅데이터 시에를 뭔가 보여주는 거.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막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소싱인 거죠. 그렇죠? 요새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대부분 크라우드 소싱으로 하죠. 우리 이제 건물 출입할 때마다 온도 체크하죠. 온도 체크하는 거 뭐죠? 바로 크라우드 소싱 아닙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소싱하는 거. 그래서 이 크라우드 소싱은 기업 차원에서는 뭐와 관련이 돼 있냐면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이다라는 거죠. 그래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은 2020년도에 헨리 첼스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유명해졌어요. 2020년도 얘기한 건 아니라 첼스버그가 이제 유명해졌는데 2020년도에 이 헨리 첼스버그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코로나와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크라우드 소싱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하고도 기업 측면에서는 강조하다. 그러나 기업 측면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했던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 영어의 사례를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예컨대 백악관에서 코로나 관련 연구들을 사람들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다 공개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변환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사람들 누구나 이걸 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가치 있는 데이터,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의 데이터들을 다 이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씩 다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도와주는 것이죠. 크라우드 소싱을. 오케이? 자, 그런 측면이다. 자, 이제 또 갈게요. 자, 이번은 거래 데이터인데요. 거래 데이터는 앞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쓰는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신용카드 쓰는 것이 뭐 별로, 그러니까, 의미 있는 데이터일 거라고 신용카드 회사들도 생각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자들의 그러한 제품 구매 패턴이 나온 거야. 이거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의 한 마트에서 맥주하고 기저귀가 같이 잘 팔리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결제했는 그 라인을 쭉 봐줘. 결제했는 목록, 결제했는 쭉 목록 보니까 맥주 기저귀가 계속 같이 결제되고 있어. 누가 결제했는가 봤더니만 누가 가져니까 그러니까 30대, 20, 30대 그런 남성들이 결제를 많이 했어. 이런 것까요? 기저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런 그 이상한 파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그렇죠. 30대에 20, 30대 남자들이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집에서 그렇죠. 기저귀를 사가지고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뭐 해야 돼요? 보상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소비. 보상 소비를 해야 돼. 보상 소비. 뭘 하냐? 그러니까 맥주를 사가지고 가서 텔레비전을 보면 야구를 보면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TV 보면서 이거 맥주 마시는 거 이게 거의 소확행이에요. 소확행. 미국에서 TV 보면서 맥주 마시는 거 이게 특히 프로야구 보면서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보상 소비. 그래서 이런 구매 패턴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신용카드 데이터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엔지니어들은 또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보세요. 베이비 카테고리, 그 다음에 넷플릭스, 기저귀, 그 다음에 드라이 나이트, 뭐 컨솔, 컨슈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샀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요. 프로그래밍을. 이 샀는 사람이 뭘 속았고 이 사람은 어떠한 그렇죠 소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액션, 행동하는 것들 그 다음 이 행동을 어디서 했는지 왜요? 어디서 그 다음에 그렇죠? 언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해서 주면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소송 그렇죠 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차원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빅데이터 분석이 수집 가능하게 데이터를 이제 수집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이건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 쇼핑몰인데요. 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가면 다른 지자체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여기 가면 나라장터 쇼핑몰에 가면 이렇게 이런 빅데이터 기반 조달 업무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건용 마스크라고 제가 쳐봤어요. 등록일자 치면 이와 관계된 주요 키워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많이 그 마스크를 주로 납품하는지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그 해당 기관에 지자체 가장 많았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가 기한하려고 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의 트렌드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보건용 마스크를 많이 샀는지, 방역 마스크를 했는지, 항상 마스크를 했는지 나와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조달청에 가면. 그렇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또 많이 검색했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어떤 마스크를 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소위 얘기했죠. 트랜스페런시. 투명이 되는 데이터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대구시에서 이런 사례가 이제 보고되기도 했어요. 대구시의 빅데이터 매출 보고서 해가지고 백화점에 많이 가고 성형외과, 치과. 그래서 KBS 대구 뉴스에 이제 나오기로 했었어요. 대구를 찾은 사람은 어디에다 지출할까? 그래서 이제 저 유튜브 링크도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하고 제 유튜브 좀 방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구독자가 한 명도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야, 강의가 너무 재미없었나? 어떻게 유튜브 구독자가 한 명도 안 늘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정말 즉각 좀 이해가 될 만한 사례들로 다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방문해 줄 줄 알았는데 방문을 안 했더라고.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자, 모바일 신호. 자, 모바일 신호 한번 볼까요? 이거 뭐 세계 주요 관광지의 지역민간 관광색 보세요. 빨간색 은 뭐냐? 관광객들이에요. 파란색은 지역민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인데 뉴욕 같은 경우 보세요.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빨간색이 많아. 방콕, 태국 방콕 뭐야? 지역민이 많죠. 역시 뉴욕이 국제적인 관광 도시인 거죠.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죠. 좀 반반 정도 된다 이거죠. 마닐라, 필리핀 지역민이 훨씬 더 많네요. 그러나 빨간색들이 어디에 가는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바일 신호를 가지고 이제 찾은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구글에서 나오는 그 자료인데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요새 뭐냐? 근데 이 구글 보고서에 단점이 있어. 대한민국은요 서울 수도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기간 2020년 9월 11일 하면 이제 어떻게 소매점 여가시설 마이너스 19% 줄어들었다. 식료품점 약국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작년에 강복절에서 2차 유행이잖아요. 2차 유행, 2차 유행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봐서 사람들이 뭡니까? 벌써 공원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전국 평균은 36%가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이 구글 보고서는 전국 데이터하고 서울 수도권 데이터밖에 안 줘요. 그런데 공원은 전국은 36%가 되는데 서울은 공원이 50%나 증가했어. 왜? 2차 유행되니까 사람들이 갈 때 공원밖에 없는 거예요. 소매점 영화시선 전국은 마이너스 11%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서울은 마이너스 19%나 줄어드는 거죠. 직장 보세요. 마이너스 17%나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2차 유행이 서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글에서 주는 구글은 이 데이터 어디서 가져올까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갖고 와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위치 추적 열어놓으면 그 위치 추적 데이터를 구글이 다 수집해 가는 겁니다. 구글이 수집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들은 또 통신사들이 또 수집해 가지고 가서 이제 보고 또 판매하고 이런 거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신용카드 회사, 통신사,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 회사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대구가 우리가 이게 있어요. 대구 강력시 서비스 인구 분석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 서비스 인구 분석 정보 시스템은 통신사 데이터를 대구시에서 돈을 주고 샀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 인구 분석 시스템을 이렇게 연령대별로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공개된 거예요. 수성구 고산일동 2020년 7월달 봤더니 뭐 어떻습니까? 10대는 많고 20대는 적고 40대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신매동하고 달성군, 다사군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성연령별로 나오죠. 남성, 여성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 2019년 2월 달에 동성로. 그렇죠. 성내동이잖아요. 성내동, 동인도. 2020년 2월. 2020년 2월이 언제예요? 신천지 사체에서 대구가 1차 유행의 도시가 된 곳이었잖아요. 여기 2019년 2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본에 전체적으로 값이 줄어들었죠. 성내동 줄어들었어요. 총합을 보세요.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10대, 20대, 30대 나오지 않아요? 동인동, 삼덕동. 그래서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또 해주더라고.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 1차 유형 때 얼마나 됐는지를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그 대구시 공무원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통신사 데이터잖아요. 서비스 인구 총량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했어요. 그래서 10대는 또한 2019년 2월에 비해서 서비스 인구가 오히려 증가했어. 왜 그랬을까요? 1차 유행 때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어떻게 오히려 밖으로 많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월 대구 중구 일대 10대, 30대 서비스 인구.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다양하게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이렇게 축적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니까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안 주려면 또 비용이 들고 예산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검색 정보, 구글 트렌드라든가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만 이제 구글 모빌리티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게 나오면 당연히 용역했던 결과들인 거잖아요. 실제로는요. 또 하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센서들이 다 있어요. 센서들이. 이 센서의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센서 데이터. 센서 데이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냐. 데이터 go.kr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data.go.kr에 가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무슨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을 거예요? 전국의 와이파이, 특히나 경상북도에 그래서 와이파이 정보를 받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90개 지점 가운데서 강공서가 523개가 가장 많았어. 거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목적도 나오거든요. 12개가 관광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시각화를 시킨 거예요. 구글 퓨전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가 학교는 아니면 제 연구 조교가 했겠죠. 해안보다 내륙 도시에 집중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도 거여가지고. 그래서 데이터 go.kr에 가면 또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요. 다 여러분들이 올려놨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가공해서 서비스 한번 만들어주고 또한 다운로드 가능하게 해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와이파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IoT의 시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무들이 접속을 하는 여기서 신호들을 다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모든 사무들이 데이터를 다 생산하는 거지. 이제 2010년대는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이 막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빅데이터 시대가 됐는데 이제 2020년도 이후로는 사무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데이터를 생산해요. 그러면 이 사무들이 연결되는 것은 이런 와이파이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대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생산을 주체가 또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의 어떤 영역들이 이제 해서 디바이스만 하던 거에서 네트워크 영역으로 데이터의 수집하는 거에 바뀌는 거예요. 또한 네트워크 영역이 되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마다 어떤 데이터들을 하는지를 또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한 그 데이터들을 이제는 연계시켜야 돼, 연계.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법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 데이터 연결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 데이터를 어떻게 기상청 데이터. 그럼 우리 이렇게 못하면 신용카드 데이터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요? 네이버의 데이터 랩에 가면 신용카드 데이터를 또 무료로 줘요. 그래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기상청 데이터는 이제 기상청에 아니면 아까 우리가 그 대구시 유동인구 시스템 이렇게 일단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우리가 우월적인 유치를 한 거예요. 이걸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는 경북 지역의 렌터카 이용 이것도 어디 하냐? SKT 데이터 허브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건 무료예요, 무료. SKT가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 가가지고 갔더니만 렌터카 이용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렌터카 이용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각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 네이버의 데이터 랩에 가면 카드 소비액이 나와요. 카드 소비액. 그거 데이터를 이제 두 개를 연결해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건 네이버 데이터예요.
여름 휴가철에 경북의 유입객이 많아지면서 음식업종의 카드 소비액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소비액이 대구광역시가 더 높은데 여름 휴가철 되니까 경상북도가 더 높은 거야. 100이 돼버린 거야.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렌트카는 SKT 데이터 허브에서 갖고 온 거고. 이건 구글 퓨전 테이블하고 이제 더 이상 요거 구글 퓨전 테이블은 구글에서 제공 안 해요. 다른 거 쓰시면 돼요. 시각화는 다른 거 쓰시면 돼요. 다른 거 쓰면 뭐 쓰냐면 태블로라고 하는 거 쓰면 돼. 태블로라고 하는 거 쓰면 돼. 태블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돈 주고 안 사도 있어요. 가면요. 그렇죠. 있다는 거죠.